이번엔 정치 기사로 좀 넘어가 보죠. 바른미래당 새 대표로 손학규 새 대표 어제 뽑혔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바른미래당 새 대표 손학규 절벽 위에 놓인 당 구할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27% 득표로 이변 없이 당선됐다. 민주당 이어 8년 만에 다시 당대표가 됐다. 자, 그럼 손학규 새 대표 앞에 놓인 과제는 뭐가 있을까요? 이 부분입니다. 지방선거 완패의 성적표를 받은 당, 그리고 그 이후에 회복되지 않는 한 자릿수대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게 일단 급선무다. 그렇죠. 정당이 지지율이 너무 낮으면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들어주는 사람이 없거든요, 얘기를 해도. 그리고 또 있습니다. 국민의당, 바른정당 출신의 화학적 융합을 이루는 것도 당면 과제다. 이 두 당이 합당을 통해서 바른미래당이 탄생을 했기 때문에 화학적 결합도 과제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무엇보다 향후 예상되는 정계 개편 과정에서 주도권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도 손학규 새 대표가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건 그렇군요. 관련된 영상이 있습니다. 보고 이어가도록 하죠. 정치적인 경험 또 경험에서 쌓은 지혜 이런 것을 최대한 좀 활용을 해서 당을 살리고 우리 다음 총선에 이기는 정당을 만들어 달라 이런 생각에서 저를 선택하신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바른미래당은 좌우, 보수와 진보, 영남, 호남이 하나로 합쳐서 새로운 길을 선택하는 중도 개혁의 통합정당입니다. 바른미래당이 소중한 가치를 국민 여러분께서 잘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손학규 새 대표가 이 영상에도 봤지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좌우, 영남과 호남을 다 하나로 묶어서 자 이렇다면 향후에 있을지도 모를 이른바 정계 개편을 생각하고 있다. 이 얘기가 나온 건가요? 정계 개편을 이제 물론 염두에 두고 있죠. 이제 손학규 대표 예상대로 됐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바른미래당의 존재감 자체가 거의 미미한 수준 아닙니까? 지지율도 그렇고 특히 지지율이 뭐 말이 좋아 한 자루수이죠. 한 자리에서도 미칩니다. 네, 그리고 또 지난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은 거의 뭐 존재 자체를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 문제를 돌파해 나가야 되는데 방금 손학규 대표는 좌우, 뭐 영무남 사실 정치권에서 가장 좋아하는 얘기죠. 화합형이라는. 그러나 막상 본론에 들어갔을 경우에 이 정체성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정책이라는 것이 A든 B든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확립할 것인지 굉장히 고민스러울 텐데 그 카드로서 손 대표는 정계 개편을 상당히 염두에 둘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걸 위해서는 당내에 뭔가 새로운 동력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일단 이번 선출대회에서 유시민 의원이라든가 그쪽 계분은 또 참여를 안 하는 모습들이 갈등 구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내 통합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대여 관계라든가 정체성 문제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는데 이 문제가 상당히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언론에서 여러 이제 해석들이 올드보이라는 얘기를 합니다만 또 기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올드보이가 자꾸 나옵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 뭐 정동영, 손학규 등등 지난 2007년 대선 후보 경선 때 같이 맞붙었던 경험들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한 지붕에 있었습니다만 저는 어떤 그런 나이의 시각적인 측면보다는 상당히 경륜들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목표는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대권이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을 거예요. 한쪽에서는. 그러니까 그 같은 점들이 오히려 장점이 돼서 예를 들면 경륜이라든가 지혜, 정치를 아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의 어떤 비생산적인 국회가 아니라 정말 민생을 위하고 국민을 위한 어떤 통합의 국가 통합을 만들어가는 그런 정치적인 행보 움직임을 보인다면은 저는 그 같은 경륜 이런 것들이 또 한편에서는 박수를 받을 그런 기회도 분명히 있다라는 점을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올드보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 기사가 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른미래 당대표 손학규 이렇게 제목이 돼 있는데 그 밑에 제목이 이렇습니다. 올드보이들 다 돌아왔다. 자, 누굴까요? 이해찬, 정동영, 김병준 이어 당 수장으로 귀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손학규 새 대표가 올드보이라는 말을 아마 의식을 했겠죠. 이런 말을 합니다. 문정부 양당 정치 맞서 골드보이가 되겠다. 올드보이라는 표현이 좀 이렇게 귀에는
생각했었나 봅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 골드보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정치권의 시각이 그렇게 모두 곱지만은 않습니다. 아까 봤지만 이 얘기도 있어요. 자, 손 후보가 당대표로 선출되면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등 2007년 대통합 민주신당 대선 경선 후보로 경쟁한 세 사람이 11년 만에 다 당대표로 복귀했다. 올드보이 돌아왔다는 말이 나올 만하긴 합니다. 자, 양무석 이사장님. 예. 올드보이 얘기 참 많이 있었는데요. 그러면은 저는 좀 각도를 바꿔서 뭐 올드보이에 대한 호불호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만 그거는 각자의 의견이고요. 예. 2007년의 그 세 사람의 모습과 지금의 세 사람의 모습은 각자 위상이 달라졌습니다. 네. 그 당시 2007년은 정동영 후보가 대선 후보로 뽑혔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 이해찬 당시 후보는 3위였죠, 아마. 그래서 위상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해찬 새 대표는 집권 여당의 대표. 그 나머지 두 분은 약간 미미한 정당의 대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상이 바뀌었습니다. 뭐 2007년 당시에는 예. 사실상 당내 경선을 통과한다 한들 예. 열린우리당이 워낙 인기가 없는 상황에서 MB와 그 대결해서 이길 예. 가능성을 거의 가능성이 없었었잖아요. 예. 네. 이번에는 이제 각각의 골목대장으로 이제 다 예. 나타났는데 예. 올드보이다, 골드보이다 예. 이 논쟁보다는 예.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그 당을 이끌 수 있을까 예. 이제 이렇게 보면 뭐 거대 양당이라고 하는 부분은 제외하고 예. 정의당이 최근에 뭐 10%대 15%의 박스권 안에 진입하면서 안정적인 지지율을 예.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는 당 대표가 누구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정의당이라는 예. 당을 예.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당원들의 정체성이 예. 분명하기 때문에 예. 정의당은 지금까지 이름을 바꾸어 오면서 진보 정당으로서 생존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바른미래당이나 그다음에 그 평화당입니다. 민평당, 예. 평화당이나 도대체 정체성이 뭐냐? 안철수를 반대하면 그 평화당이고 예. 안철수를 지지하면 그 바른미래당이냐? 예.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그 국민들의 시선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당이 도대체 색깔이 뭐고 정체가 뭔지를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각각의 그 당 대표가 예. 자기의 정체성으로 자기의 정당의 색깔과 노선과 정책을 입혀야 된다. 예. 그러면 정동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진보적인 오히려 정의당보다 진보적인 색깔을 비칠 때도 종종 나타날 정도로 진보적인 예. 색깔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손학규 대표 입장에서는 예. 정의당과 평화당과 경쟁할 것이냐 예. 안 그러면 자유한국당과 경쟁할 것이냐를 명확하게 하고 자유한국당보다 보다 나은 예. 상대적으로 보다 나은 노선을 채택을 해야 되는데 예. 계속해서 이 표현들을 개혁적 보수와 미래형 진보 예. 어렵습니다. 도대체 생각을 그걸 딱 예. 그 부르지게 저 양반이 했던 이야기는 이것이야 예. 라고 규정할 수 없는 예. 모호한 이야기로 모호한 그 유권자들을 이 쟁취하고 예. 획득하려고 하는 이러한 것들은 안 된다 이제는 자유한국당보다 나은 그 정당으로서 예. 정확하게 하든지 예. 그렇지 않으면 그 정의당이나 평화당보다 다른 정당의 색깔을 내든지 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 올드보이의 그 비판은 그거 아닙니까? 대충 물타기. 예. 그러면서 예. 색깔 모호하게 하기, 예. 나중에 국민 헷갈리게 하기. 이거는 이제 드러내야 된다. 선명하고 정확하고 구체적인 목표와 전략 전술을 던지지 않으면 또 한 번 손학규의 실패를 또 우리는 조심스럽게 예측할 수밖에 없다. 새로운 모습을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올드보이를 해석하면서 국민 헷갈리게 하기 이런 걸로 결과가 갈 수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사실 우리나라 정치 풍토에서 가운데 중도를 지키는 정당이 득세하기는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전례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쪽을 분명히 선택하는 경향이 많았는데 손학규 새 대표, 좌우, 호남, 영남 다 얘기를 했어요. 이번엔 어떤 결과를 맞을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 기사도 아마 이런 정치권의 어떤 정체성과 관련된 기사일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요. 한국일보 기사인데요. 딜레마에 빠진 여당의 우클릭, 야당의 좌클릭. 지금 집권 여당은 약간 좌쪽이라고 평가를 받고요. 그리고 자유한국당, 제1야당은 우쪽이라고 평가를 받는데
자기의 그 위치에서 조금씩 여당은 우쪽으로, 야당은 좌쪽으로 간다. 이렇게 기사를 쓰고 있어요. 자, 그럼 어떤 내용일까요? 집권 여당인 민주당 최저임금 산입 범위, 은산 분리 이런 이슈에 대해서 노동자 진보층 지지층이 이탈을 불러. 그렇죠. 이런 얘기를 좀 하거든요. 이게 은산 분리를 좀 완화해야 된다. 그리고 최저임금 산입 범위도 이것도 무슨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좀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기존 지지층의 이탈을 불러오지 않겠느냐. 이런 진단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한국당은요. 노무현의 남자 김병준을 영입했다. 지지율 정체 지속에 냉소적 반응을 얻고 있다. 글쎄요. 뭔가 이렇게 가운데로 모이긴 하는데 이게 기존 지지층들은 그렇게 마땅치 않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분석한 기사인데요. 하나 더 보죠. 집권 여당에 관한 얘기입니다. 문정부 소득주도 성장 수정 보완 당정청 전원회의 주말 동안 열렸습니다. 그런데 워크숍에서 중진들이 쓴소리를 했답니다. 어떤 내용인가 보면 이렇습니다. 청와대의 경제정책 방향이 개선돼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건 골격은 유지하지만 뭔가 방향을 바꾸고 수정해야 된다고 중진들이 쓴소리를 했다. 방금 봤던 여당의 우클릭과 일맥상통한 내용 같아요. 자, 김시열 교수님. 여나 야나 어떤 본인의 영어로 얘기하면 포지션을 잡기가 이게 만만치가 않군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좀 성격은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예. 그 지금 여당은 어쨌든 집권당으로서 이제 사회경제 정책을 좀 예. 책임을 져야 되니까 예. 이게 이제 그 정부를 운영하다 보면은 뭐 거의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우클릭 같은 현상이 나타나죠. 집권 전에는 강하게 얘기했지만 막상 집권을 예. 해보니까 현실이 그렇다. 그래서 사실 역사 경험적으로 예. 뭐 세계 모든 그 민주주의 정치 국가에서 예. 이 좌파 정부는 없다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를 맡게 되면 사실 이제 좌파가 되기가 어려운 측면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현상을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그래서 이제 뭐 진짜 실제로 우클릭했는지 아니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도의 차원인 것인지 이제 예. 이 부분이 있는데 굉장히 이제 좀 뭐 저널적으로 이제 표현한 거죠. 저는 좀 아무래도 야당과 뭔가 이렇게 대비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죠. 일부러 이렇게 다른 것 같기도 예. 합니다. 또 한편 뭐 이제 야당의 좌클릭이라고 얘기합니다만 사실은 지금 여기는 아직 좀 조준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조준을 못하고 뭐냐면 있다. 이게 보수 개혁 보수 합리적 유권자층에 이제 타겟을 맞춰야 예. 되는데 이게 이제 좌클릭 갑자기 국가주의 비판했다가 뭐 이렇게 이제 지금 예. 별 성과도 없고 예. 옛 좀 뭐 저 노무현 정부 때 인사를 기용한다든지 이게 뭐 어떤 노선이나 뭐 등에 따른 좌클릭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금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약간 지금 왼쪽으로 와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우클릭, 좌클릭이라고 하는 것은 뭐 상당히 뭐 흥미로운 기사이긴 합니다만 지금 현재 정당 정치의 현실 부분을 정확히 지금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 건가에 대해서는 좀 다소 좀 의아합니다. 약간 예. 자기적인 느낌이 좀 들어가 있다. 그렇죠. 자, 윤기찬 변호사. 지금 한국당에 몸담고 계신데 지금 좌클릭이 아니고 김시열 교수께는 좌클릭이 아니고 왔다 갔다 한다. 지금 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어요. 어떻습니까? 뭐 좌클릭이라고 이렇게 명명하는 것은 저도 뭐 적절치는 않다고 예. 보고요.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이 추구하는 부분은 이제 시장 중심 경제거든요. 예. 근데 경쟁을 중시하고 시장을 중시하는 예. 이런 경쟁 체제를 그러니까 경쟁 체제에 지장을 주는 독점이나 과점을 좀 탈피시키는 이런 정책 기조가 있어요. 예. 그렇다 보니까 예를 들면 뭐 최저임금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도입을 하지만 예. 그것이 경쟁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예. 그 좀 높이는 그 속도를 좀 줄이자. 예. 따라서 이것이 뭐 좌클릭이라기보다는요.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반영된 것이 마치 상대방 정당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부합한다라고 하면 좌클릭이라고 표현하는데 예.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목표는 좌든 우든 같아요. 예. 근데 수단이 다른 건데 예. 그 수단이 가끔은 같을 수가 있습니다. 예. 거기에 따른 아마 혼동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시열 교수님. 오락가락하는 게 아니랍니다. 그냥 일관되게 유지하는데 다만 모습이 그렇게 비쳤다고. 예, 뭐 여러 진동 속에 자리 잡기인 것 같은데 빨리 자리를 잡길 뭐 바랄 뿐이죠. 예. 자, 이번에는 신문에 실린 사진 2장 정도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화면 보시죠. 경향신문에 실렸습니다. 하늘공원, 서울 상암동 하늘공원 모습인데요. 호박터널, 가을이 주렁주렁. 큰 호박, 그리고 작은 호박도 있고요. 수세미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폭염, 그리고 폭우지만 계절은 오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조선일보에 실린 사전입니다. 아시안 게임 마지막 주인공은 한류였다. 어제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 게임 폐회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9 공연에요. 우리 가수죠? 아이돌 슈퍼주니어 공연이 있었습니다. 통상 어떤 개최국이 있으면요, 그 개최국의 연예인이나 문화 예술인이 나와서 공연하는 게 통상인데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아시안 게임 폐막식 19 공연이 우리 아이돌 가수가 나왔습니다. 이번에 이번 아시안 게임에서 여러 가지 성과도 있었고 뭐 실망한 점도 있지만 그 선수들보다 어떻게 보면 더 주인공이 된 느낌도 좀 듭니다.